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 자산이 있을 때 개인회생 진행이 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그럼 준비를 하면 될까요? 아파트나 빌라가 있는 경우에 네. 오히려 개인회생이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아파트, 빌라, 이거 주택 여기에 대한 7가지 사항을 완벽하게 제가 한번 다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아파트의 담보대출도 탕감이 되나요? 담보대출은 일단 탕감이 안 됩니다. 담보대출은 탕감이 안 되고 네. 대출 금액은 100% 그대로 존속을 합니다. 5억짜리 아파트에 3억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3억 담보대출은 탕감받고 5억짜리 집은 내가 가지겠다 하면 이거 좀 언뜻 들어도 말이 좀 안 되죠? 네. 너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탕감이 되지 않고 그대로 100% 존속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이 소유권은 지킬 수 있나요? 네,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파산과 회생의 가장 큰 차이인데 네. 회생은 변제를 하고 파산은 변제를 안 하잖아요. 물론 회생은 변제를 얼마 안 해요. 내가 채무가 1억 있으면 한 2천만 원 변제하는 사람도 있고 뭐 3천 변제하는 사람도 있고 1,500 변제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아주 일부이기는 하지만 회생은 변제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든 자동차든 자기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면 되고 네. 반대로 파산 같은 경우는 네. 내가 내 채무가 1억 있으면 하나도 변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재산도 전부 법원에 환수해서 법원에서 공매 처리해서 팔아서 남는 돈으로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네. 대신 빚도 전액 탕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되죠. 따라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빌라를 그대로 소유하시면 됩니다. 이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이, 이 일반 채무는 변제금을 내고 또 담보대출은 이자를 내고 이렇게 또 차이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나 삼성카드 같은 요런 그 카드 값이다 일반 채무가 1억이 있어 내가. 네. 그리고 5억짜리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3억을 받아서 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1억 채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만 변제하면 나머지 80%는 탕감받는 조건으로 변제기획안을 인가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천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 8천만 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담보대출은 변제금을 내고 나머지는 탕감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아까 5억 집에 3억 담보대출이 잡혀 있는데 네. 3억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100%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대출금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주는 거죠. 내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대신에 그 이자는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제기간 3년 동안은 변제금을 내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동시에 내주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부동산 자산이 있을 때 이게 일반 채무인지 담보대출인지도 굉장히 잘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부분도 뭐 아파트냐에 따라서 뭐 빌라에 따라서 아니면 그 뭐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아파트 빌라가 있을 때 가장 힘든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회생에서는 재산 이상 변제를 시키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나 빌라는 가치가 좀 크다고 이게 통장에 있는 100만 원, 200만 원하고 다르게 네. 가치가 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깡통이 아니고 재산 가치가 좀 있을 때 1억 3,600만 원짜리 빌라인데 네. 대출이 1억이야. 빼고 나면 3,600만 원의 가치가 남잖아요. 36개월을 나누어서 변제하면 월 1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낼 만한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월급이 뭐 너무 적다거나 또는 가족이 너무 많다거나 하면 월 100만 원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서. 예를 들면 그 집을 채무나 집 소유를 배우자한테 좀 넘긴다든지 넘겨도 뭐 2분의 1 반영되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그 영상에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명의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파실만 하면 팔고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으로 바꾸면 없는 재산 취급을 받아요. 이건 약간 복잡하긴 한데 네. 그 소액 보증금은 없는 재산 취급을 하기 때문에 팔고 3,600 받아서 보증금에 넣으면 재산이 영원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변제금을 거의 안 내도 되지 그러면. 아니면 대출을 더 받는 방식도 있어요. 네.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재산 가치를 좀 줄여서 받은 대출을 생활비나 필수적인 비용으로 써버리는 방식이 있고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감정가에 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 가격 자체를 좀 낮추거나 좀 낮은 실거래가를 제시해서 1억 3,600이 아니라 1억 500짜리 주택이다. 담보대출 1억 빼면 500밖에 안 남는다. 네.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통과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재산 가치 자체를 낮추어서 들어가는 게 재산 이상 변제를 하는 거에서 좀 편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배우자의 자산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배우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빌라든 간에 남편이 갖고 있는데 아내가 개인회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배우자 재산은 2분의 1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실무준칙이 개정이 되어서 네. 배우자 재산 2분의 1이 반영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2분의 1을 반영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그 관련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네. 일단 관할이 어디인지 그 아파트나 빌라의 재산의 형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증여인지 상속인지 돈을 벌었다면 언제 벌어서 마련한 건지 결혼 전에 취득한 건지 후에 취득한 건지 네. 이런 기여도에 따라서 반영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좀 재산 가치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집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개인회생을 하면 집이 경매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일단 경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경매가 안 되고 내가 선수 치면 돼요. 일단 금지 명령이나 개시 결정을 받으면 그 안에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효력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가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이미 경매가 안 들어왔다면 들어오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 이미 들어온 경매는 이제 중지를 시키는 거죠. 그 인가 때까지 중지를 시켜놓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 회생을 안 하면 네. 돈을 못 갚으면 경매가 바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바로 쫓겨나는데 회생을 신청 들어가면 일단 한숨 돌리죠. 인가 때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인가까지 버티면 그 사이에 본인이 팔든지 돈으로 환가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전문가한테 다른 방법을 조언을 좀 받아가지고 취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인가 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가가 되면 그러면 경매가 되나요? 인가가 되면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경매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일단 나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하고 협의만 잘 되면 계속 그 부동산에 이자만 내주시면 돼요. 네. 이자만 내주시면 계속 살 수 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나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경매를 바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넘겨버리면 이제 집을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문가한테 미리 상담을 하셔가지고 신청 과정에서 좀 배우자한테 채무 명의를 좀 바꾼다거나 또는 그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영상 별도로 설명드릴 건데 그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그 경매도 안 넘어가고 내가 내는 이자까지 고려해서 변제금을 낮춰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인가 때까지는 버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 전에 집을 팔아서 그걸 보증금 있는 집으로 바꾸어서 보증금은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간주를 안 하니까 그럼 변제금까지 낮추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많이 있죠. 다만 이거하고 비교하실 게 자동차 담보대출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심해요. 들고 있으면 가치가 막 뚝뚝 떨어져. 그래서 채권자 캐피탈 입장에서도 그렇게 경매를 하고 싶은 의욕이 크지가 않아요. 팔아봤자 얼마 안 하니까 내 담보대출 금액을 다 회수할 수 있는지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이자 내준다 그러면 이자 계속 받고 경매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7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이 다방면으로 이제 염두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담보대출 자체는 개인회생에서 탕감을 안 받습니다. 아시겠죠? 일반 대출, 내가 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카드에서 빌린 돈을 탕감받는 거지 담보대출을 탕감받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아파트 소유권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계속 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반 대출 은행하고 카드사에서 빌린 거는 탕감받고 나머지 남는 금액을 변제해 주시면 되고 담보대출 경우는 이자를 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변제금을 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순재산가치 그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가액이 좀 높으신 분들은 미리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해주시고 또는 내 명의로 부동산이 없어도 배우자한테 부동산이 있다면 2분의 1이 반영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상담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이 되면 인가 때까지는 경매를 막아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시간을 좀 버실 수가 있고 인가 이후에는 경매를 안 넘기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인가 전에 아예 채무자 명의를 바꿔버리거나 또는 팔아서 보증금에 집어넣거나 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좀 편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